지난 세월 동안 전쟁의 기술은 숱하게 발전해왔지만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의 역할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진실한 명장이란 바로 전쟁에 포함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소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1805년 10월) 스페인 남부의 트라팔카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당시 최대의 해군국 영국과 프랑스가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된다. 영국 제독 호레이쇼 넬슨은 비록 영국 해군이 병력이나 화기면에서 열세였지만 영국을 승리로 이끌어 세계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넬슨 제독은 분명히 영국의 국가적인 해군 영웅입니다. 지금은 쇠퇴하고 있는 해군의 상황은 제쳐놓고라도 그는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인상에 키가 작았어요. 또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 여러 전투에서 부상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몸은 불구가 되었었죠. 하지만 그의 의지력이나 사상, 국민들의 신망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넬슨은 두 아들이 자신을 존경할 뿐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비상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넬슨의 인기는 국가 전체에 퍼져나가 지금도 영국 역사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레이쇼 넬슨은 1758년 영국 동부 해안의 작은 마을인 버넘소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교구 목사였으며 넬슨은 7남매와 함께 기독교 가정의 겸손함과 품위 속에서 자라난다. 넬슨은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으며 해군이 되고 싶었다. 그의 삼촌인 모리스 서클링은 당시 영국 해군의 유명한 함장이었다. 12살의 넬슨은 아버지를 설득하여 삼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서클린 함장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내온다. 그렇게 몸이 약한 호레이쇼가 해군이 될 수 있을까요? 하여간 보내십시오. 처음 전투에서 그 아이를 한 방으로 겁에 질게 할 대포를 준비해 놓죠. 서클링은 런던 근처 차타망에 정박하고 있던 자신의 함선에 넬슨을 함장의 심부름꾼으로 승선시켰다. 넬슨은 무척 기뻐했지만 당시 선상의 생활은 몇 달 혹은 몇 년간 축축하고 어두운 배 위에서 썩은 음식과 더러운 물로 연명하는 괴로운 생활이었다. 수병들 중에는 지원자도 있었지만 종종 죄수들이나 악명 높은 수병 강제 모집대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영국의 세력을 국외로 확장시키고 유지하는 데 해군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18세기 동안 영국은 거의 항상 전쟁 중이었으며 교전 상대국은 주로 프랑스였다. 프랑스와 영국은 수백 년에 걸쳐 싸웠습니다.
전쟁의 원인이야 여러 가지였지만 특히 두 나라 왕 사이의 적대감 때문이었죠. 18세기 바다에 접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나라 밖으로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해외 무역의 안정은 곧 제국의 안정을 뜻했죠. 제국 간의 경쟁이 시작됐고 당연히 바다에 면한 국가끼리 전쟁이 뒤따랐습니다. 넬슨은 전함과 상선에서 해상 경험을 쌓는다. 삼촌 서클링의 영향력과 함께 그는 타고난 기술과 용기로 승진을 거듭하여 20의 나이에 벌써 영국 해군의 함장에 오르게 된다. 넬슨은 전함과 수병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다. 당시 선상 생활이 괴로웠기 때문에 수병들은 보트를 훔치거나 혹은 해안까지 수영을 해서 도망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수영할 줄 아는 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함장들에게 큰 골칫거리였고 따라서 수병들을 상륙시키지 않으려는 함장이 많았습니다. 또 수병들은 항구에 상륙하려면 함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부 상륙 허가를 해주었던 관대한 함장들은 부하들에게 신망을 얻으면 그들이 상륙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782년 후에 윌리엄 4세가 된 윌리엄 왕자는 젊은 함장 넬슨을 만나게 된다. 넬슨은 내가 만나본 함장 중에 가장 소박한 사람이었다. 그는 머리를 곱슬머리로 만들지도 않고 머리분도 뿌리지 않았으며 긴 삼백끈으로 머리를 묶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 강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었고 그가 해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787년 영국의 평화가 찾아오자 해군은 90%가량 감축됐고 그때까지 대부분 서인도 제도에서 보냈던 넬슨은 잠시 함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는 고향인 버넘소프에서 머물며 자신의 미래가 여기서 끝났을지 모른다는 좌절 속에서 5년을 보낸다. 1793년 프랑스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자 34살이었던 넬슨은 지중해로 파견된다. 프랑스는 스페인과 동맹을 맺고 계속하여 서유럽의 패권을 쥐고 있던 영국에 맞서고 있었다. 1797년 포르투갈의 서쪽 끝 세인트 빈센트 연안에서 넬슨이 배속됐던 영국 함대는 뜻하지 않게 스페인 함대와 마주치게 된다. 넬슨은 주도권을 장악하여 스페인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 적함 중 2척이 올라 공격했고 우연한 기회였지만 결국 영국의 승리로 이끌었다. 제 생각으로는 모든 위대한 사령관들은 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운 없이 어떤 일도 어렵지요. 하지만 또한 위대한 사령관들은 충분한 준비로 찾아온 행운을 힘의 것으로 만들기 마련인데 넬슨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지요.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건 주도권을 잡아야 할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넬슨 개인적으로는 대가를 치른 승리였다. 1797년 말 그는 전투에서 오른쪽 팔을 잃었으며 오른쪽 눈의 시력이 크게 손상됐던 것이다. 39살의 넬슨은 한쪽 눈과 한쪽 팔을 잃고 고통 때문에 아편에 의지하게 된 채 영국으로 돌아온다. 아마 왼쪽 팔만 남은 제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지. 넬슨의 부상은 헌신적인 아내 페니의 간호로 호전됐고 몇 달 안에 그는 해군으로 돌아가게 된다. 1798년 8월 그는 이집트 해안에 정박하고 있던 프랑스 함대를 공격했다. 적함 한두 척을 노획하면 훌륭한 성과로 여겨지던 당시에 넬슨은 적함 10척을 노획하고 나일강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넬슨은 국민들의 신망을 얻은 걸 기뻐했으며 터키의 술탄이 그에게 테두리에 시계가 달린 다이아몬드 가지 장식을 선물했을 때 마치 전리품인 양 모자에 꽂고 다녔다. 그의 장교들 역시 그의 성공을 기뻐했다. 나일강 해전의 영웅이라기보다는 오페라의 왕자 같았습니다. 넬슨의 인기는 그의 오만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넬슨의 지중해 기지, 나폴리의 영국 대사였던 윌리엄 해밀턴 경 또한 그를 칭찬하는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 해밀턴 경의 부인 엠마는 넬슨의 공공연한 정부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영국을 여행했는데 중부지방과 웨일즈, 서부지방에서 수많은 군중의 환영을 받았고 넬슨은 매우 인기 있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시 말보르 공작의 블렌하임궁을 방문했을 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방문자가 현관에 도착하면 집사가 마중 나오고 방문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게 순서였죠. 당시 명성이 자자하던 넬슨은 당연히 자신들이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집사는 공작을 보러 들어갔다 나와서는 넬슨에게 말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호수가 보이는 공원에 가고 싶다면 찬 음식을 조금 내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엄청난 부대접이었죠. 넬슨은 매우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 대접은 받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에게는 무자비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성격은 아내에 대한 태도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넬슨의 결혼이 정략 결혼이었고 그의 결혼 생활이 사랑과 욕망보다는 동경만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엠마 해밀턴을 만나서 자신과 여러 가지 면으로 어울리는 여성이라고 느끼게 되고 자극을 받게 된 것이지요. 넬슨을 이해하더라도 그가 부인인 팬이에게 했던 처사는 분명히 잔인했습니다. 누구나 한 인간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넬슨에 대한 빅토리아 시대의 평가 중에 큰 문제는 사람들이 매우 인간적이고 결점 있는 인간을 완벽한 영웅으로 왜곡시킨 것이에요. 현대 문학의 위대한 점은 바로 위인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으며 또 위인들도 반드시 큰 약점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1801년 해군 차원이 된 넬슨이 코펜하겐에서 덴마크 함대를 물리치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만 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펜하겐 해전에서 넬슨의 단호한 결단력이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하이드 파커 히아이의 부제독이었던 넬슨은 덴마크 함대와 전투 중에 제독이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커 제독은 이 전투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너무 걱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넬슨은 시력이 없어진 눈 쪽에 망원경을 대고선 난 어떤 신호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전투를 계속하여 결국 승리하게 됐죠. 이 일화는 그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속된 승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대립은 계속됐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계속해서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영국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영국인들은 나폴레옹을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애들에게 나폴레옹을 지칭하는 본이라는 말로 겁을 주어서 말을 듣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죠. 영국에서는 나폴레옹의 침략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1801년 제체 위협이 있었을 때 넬슨을 영국 해협의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넬슨은 승리한 몇몇 해전 사이사이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몇 달씩 영국 해협에서 소규모 병력을 이끌고 나폴레옹 군대가 침략을 위해서 해협의 병력을 늘리는지 감시했던 것 같습니다. 1801년 두려움을 가라앉혔던 것은 넬슨의 이름 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전시용 임명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은 그가 해협을 지키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는 별로 한 일이 없었습니다. 또 그가 시도했던 일은 실패했어요. 그는 볼리나에 있던 프랑스 함대를 급습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넬슨은 너무 유명했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는 그냥 넘어갔었죠. 1803년 넬슨은 지중해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됐고 전함 빅토리호에 승선하고 있었다. 백문의
대포와 토마스 하디가 통솔하던 800명의 수병이 승선하고 있던 그 전함은 영국 해군이 보유한 가장 훌륭한 전함 중의 하나였다. 넬슨의 임무는 적의 항구를 봉쇄하고 적의 전함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의 중요한 목표물은 프랑스 남부 툴롱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프랑스 함대였다. 1년 반 동안 넬슨은 서지중해를 정찰하면서 프랑스 함대와 만나 싸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프랑스 함대는 대결에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영국 해협으로 항해하라는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1805년 1월 명령대로 빌러브 제독은 넬슨을 피해서 함대를 이끌고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다. 적의 함대가 빠져나가자 초조해진 넬슨은 추적하기 시작했다. 의도했던 대로 빌러브의 함대는 다시 유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영국은 그때까지도 대부분의 전함들이 영국 해협을 지키고 있는 상태였다. 나폴레옹의 명령대로 프랑스 제독은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넬슨의 함대는 지친 상태로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지브랄타 해협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항구에 정박하게 됐다. 그는 곰곰이 프랑스 함대와 싸울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몇 주 후면 그는 바라던 기회를 잡게 되고 유럽의 미래가 결정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트라팔가 해전은 분명히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전투다. 트라팔가 해전의 승리로 영국은 다음 세기의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후 이것을 밑거름으로 대영 제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어느 역사가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로 나폴레옹이 세계 정복에 이르지 못한 판단착오는 그의 위대한 군대에는 어울리지 않았던 전함들에 있었다는 것이죠. 과장된 얘기지만 전국을 찌르는 말이에요. 나폴레옹은 육상 전투에서는 뛰어났지만 해전에서는 그렇지 못했죠. 그는 파도나 바람, 항로에 대한 판단 착오와 같은 이유로 생겨나는 해군의 한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폴레옹은 이러한 점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의 적수인 넬슨은 해전의 미묘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죠. 프랑스 제독 빌러브는 그의 함대를 끌고 남쪽으로 이동하여 카디지에서 스페인 함대와 합류했다. 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는 결국 넬슨에게 패하게 될 운명이었다. 영국에서 잠시 휴식을 가진 넬슨은 1805년 9월 카디즈 해상에 있던 그의 함대로 되돌아갔다. 넬슨은 자신의 도착이 알려질 만한 대외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적군의 함대가 자신을 겁내서 예상했던 것보다 항구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수평선 넘어 적의 시야 밖으로 자신의 함대를 후퇴시켰다. 영국 측 17,000여 수병 중 일부는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배 위에서 소금에 절인 음식과 더러운 물로 연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넬슨은 항상 신선한 보급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우리 함대의 보급품으로 바지를 받았는데 러시아제 즈크 바지가 아니라 거친 옷감으로 만든 것에다가 가격은 올라 있었다. 이러한 보급품은 분명히 불평의 소지를 만들고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옷감 공급업자는 교수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수적으로 열세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자신의 33척의 전함 중 6척을 탕기에와 지브랄타로 보내 식량을 조달하게 했는데 그것은 수병이 건강해야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많은 전함에서 괴혈병을 호소하고 있지만 양파와 레몬이 괴혈병을 가라앉게 할 것이며 또한 해상에서 프랑스 전함이 보이면 모든 불평은 일시에 사라질 것이다. 넬슨은 매우 용맹스럽고 강한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모두 강적이었죠. 프랑스와 스페인 전함들은 영국보다 자재 면에서나 설계 면에서나 더 나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즉시 해상권을 장악했던 것은 영국이 그들의 항구를 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넬슨은 함대를 이끌고 해상에서 훈련을 계속했으며 함포사격 훈련도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항구에서 정박한 채로 전투 훈련이나 함포사격 훈련을 하지 않았던 프랑스, 스페인 함대들이 영국군과 해상에서 만났을 때 양측 간의 훈련의 정도나 함포사격 횟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겠죠. 전하는 말로는 영국 함대의 함포사격 횟수가 프랑스, 스페인 함대의 10배였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몇 배 정도 차이가 났을 것이고 그 점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였을 것입니다. 넬슨은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노련한 사령관은 항상 새로운 발명품들을 이용한다. 영국 전함들은 부싯돌식 발화 장치를 이용하여 즉각적으로 함포를 발사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의 도화선을 이용한 함포에 비해 정확도가 뛰어났다.